전세 사기라고 알고 있는 5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지.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게 회생이랑 관련이 있나 싶은데 회생이랑 되게 관련이 있는, 여러분들이 또 되게 궁금해 하시는, 회생을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궁금해 해요. 이게 뭐냐면 전세 사기와 관련된 거예요. 이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회생에 이르게 된 갖가지 사유들을 듣잖아요. 막 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되게 잘못해놓고 당당하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번 사례는 전세 사기를 당해서 내가 전세금을 냈는데 사기당해서 못 돌려받는 게 전세 사기잖아요. 이 전세금을 내 돈으로 냈으면 회생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 재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전세 보증금을 빌려서 내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되게 많고, 거의 대부분이 전세 보증금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빌려서 내요. 대한민국에서 전세 보증금이 꽤나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기는 못 돌려받아도 은행에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갚으니까 회생을 오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회생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가 말씀드리고, 당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안 당하신 분들한테는 당하지 말라고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왜 이 유형이 나왔는지 이 구체적인 이 사기꾼들의 수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예방법, 후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대표적인 유형 말씀드릴게요. 5개 정도로 나눴고요.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이게 제일 흔해요. 내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집주인이 갑자기 획 바뀐 거예요. 그리고 새로 바뀐 집주인은 이 집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요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건축주, 분양 컨설팅 업자, 얘네들이 대사기꾼이죠. 그 다음에 집주인, 이 집주인은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은행이나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끼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판을 딱 벌려놓고 호구를 잡는 거야. 호구가 누구야? 여러분들이 호구인 거죠. 전세 들어온 사람이 호구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건축주가 1억짜리 집을 지었어. 근데 빌라라는 건 신축이 좀 더 비쌀 거고, 구축보다는 요 코너에 있는 게 조금 더 비쌀 거고, 주차장 있는 게 조금 더 비쌀 거고, 고유의 어떤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랑 분양 컨설팅이랑 1억짜리 집을 1억 5천이라고 감정평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평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 그래서 대출을 받게 해줘요. 그러면 이 건축주는 자기는 1억짜리 집을 지었으니까 1억만 받고 빠지면 되는 거야. 그럼 빠질 때 누가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야? 이 바지 집주인, 무책임한 집주인. 이 컨설팅 업자가 공짜로 집을 준다니까 그냥 명의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돈을 준대. 등기를 가지고 하면 돈을 준대. 너무 행복한데? 라고 하면서 집 명의를 빌려줘요. 그럼 이 집값을 뭘로 하느냐? 전세 이 세입자가 분양 컨설팅 업자의 말에 속아서 이 집이 1억 5천짜리인데 우리가 그 너한테 전세 자금으로 뭐 1억 3천을 대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 전 건축주한테 주고, 등기는 무책임한 집주인한테 넘기는 거야.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빼야 돼.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어. 그 집주인이, 야, 집주인 바뀐 지가 언젠데 임마,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새로운 집주인한테 전화해 라고 했어. 뭐지? 라고 해서 새로운 집주인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누군지도 몰라. 어쨌든 여러분들 나가야 되니까 부동산에 내놨어. 근데 시세가 여러분들이 받은 시세랑 다른 거야. 이게 전세가 8천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들은 1억 3천 주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무책임한 집주 5천 내줘야 되잖아요. 얘는 돈이 없다니까. 못 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매 넘겨야지. 이 집 얼마짜리라고 그랬어? 1억짜리라고 그랬잖아요. 경매가 100%에 낙찰된다 해도 여러분들의 3천만 원 날라가는 거예요. 그럼 3천만 원 누가 갚아? 누가 갚아? 내가 갚아야지. 내가 빌렸는데. 요 전세 사기. 두 번째 유형은, 이거는 진짜 대놓고 사기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집주인이랑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그 당일날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버리는 거야. 이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 체결하시는 분들이 대항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이 집에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너보다 먼저 받을 권한이 있어 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인 거야, 권리.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해야 되고요. 신청을 한 그 다음날 0시거든요. 근데 근저당권, 요거는요, 그 당일이에요. 당일. 신청한 당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항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집주인이 여러분들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 그리고 앞에 압류도 없고 세금 밀린 것도 없고 근저당 잡힌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금을 내고 이 집에 들어오는데 만약에 1월 5일 날 들어왔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1월 5일 날 이사와서 신청을 해도 1월 6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집주인 양아치가 1월 5일 날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근저당권이 나와 있는 등기부 등본을 1월 6일 날 보게 되는 거야. 이 집이 경매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겠지. 왜? 집주인이 여러분 돈 줄 생각이 있으면 이걸 이따위로 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한 거야. 이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신탁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은행하고 비슷한 회사인데 내 거를 남한테 일단 주는 거야. 주고 나중에 다 가져오는 게 신탁이에요. 그래서 신탁사에다가 부동산을 맡겨놓고 그 다음에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집을 짓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등기부 등본을 보세요. 그러면 갑구에는 소유권, 그 다음에 뭐 압류, 가압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을구에는 제한 물건들, 소위 얘기하는 근저당권 이런 게 나와 있어. 삼척동자가 다 아는 거야. 등기부를 뗐을 때 깨끗하면 안전하다. 근데 등기부를 뗐는데 신탁 등기라고 뭐가 돼 있어. 무슨 뭐 수탁자, 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막 돼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걸 물어봤어, 집주인한테. 네가 돈 주면 그거 가지고 이 신탁 등기 끌 거라고, 근저당하고 비슷한 거라고. 이거는 그거 상관없다고. 크게 원래 소유주는 이 사람이라고, 원래 이건 상관없다고 라고 하는데 아닌 거야. 대외적으로는 신탁사가 소유주예요. 여러분들이 신탁사랑 계약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집주인하고 계약하지. 모르는 사람들끼리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야. 쉽게 얘기하면. 효력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지. 당연히. 등기상에 나와 있는 신탁 등기를 보고도 뭐 이걸 뭐 샀다거나 뭘 맺었다거나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4번, 요거는 최근에 단체 소송 맡으려고 하다가 못 이길 것 같아서 이거는 소송 안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뭐냐면은 건축주가 있어. 이 건물주야. 얘네들이 부동산 관리 신탁회사를 하나 차렸어. 뭐 부동산 관리회사야, 관리회사. 그래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한테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100호실이 있다. 그럼 100호실 다 팔어. 그 다음에 연 10% 이렇게 진짜 실제로 돌려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믿는 거야. 2, 3년 뒤에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이 집 주인들은 신뢰관계가 생겼잖아요. 이 부동산 관리 회사랑. 그래서 이 부동산 관리 회사한테 네가 아무한테나 임대해서 그냥 나한테 10%만 줘. 이렇게 맡겨놓고 대리인 위임장까지 다 써주고 뭐 다 한 거야. 임차인들한테는 전세금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는 신규 월세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고 8천만 원 받고 집주인한테 60만 원, 70만 원씩 보내주다가 그 다음에 요이 땅 전세금 들고 튀어버리는 거야. 그럼 보세요. 집주인은 월세만 받았어. 근데 얘네들이 전세금 달라는 거야. 왜? 얘네들은 전세로 살고 있으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위임 계약의 이 적법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집주인들한테 조금 불리해요. 왜냐면 집주인들이 이 관리회사에 모든 이 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맡겼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못을 했다 해도 적법한 권한에 따라서 얘네들이 잘못 행사한 거고, 임차인들은 집주인 인감증명서도 보고 뭐 대리인 무슨 위임 계약서도 보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것도 보고 얘네들이 사기당한 거야. 전세 이 세입자들이. 그 다음에 5번이 요거는 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최근에 빌라왕 여러분 아시죠? 빌라왕. 뭐 화곡동에 빌라를 600개 갖고 있었다는 그분. 1억짜리 집을 내가 500만 원을 갭을 가지고 9,500만 원 전세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1년 만에 1억 2천이 된 거야. 내 자산이 500 투자해가지고 2천 번 거잖아요. 그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는 한 1억 2천짜리니까 뭐 한 1억 1천 놓는 거야. 이 도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져서 깡통주택, 역전세 이런 게 일어나면 이분들은 막히는 거야. 자금줄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600명이 아사리판이 되겠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그리고 얘가 세금 안 내면 경매 들어오고, 경매 들어오면 이분들이 전세 보증금도 못 챙기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전세 사기라고 알고 있는 이 5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지 짧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뭔가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기를 안 당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 대표적인 유형들 1, 2, 3, 4, 5 이거 안 당하는 법, 예방하는 법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